새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즐거운 업무 보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업무 보고가 준 긴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업무 보고를 통상적으로 똑같은 업무 보고 형식으로 하는 것과 그것이 가지는 긴장감이 달라진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 대통령님께서 대통령님의 독특한 디테일과 어떤 컨텐츠 또는 이런 업무 보고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업무 보고가 진행됐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더 본질적인 것은 업무 보고를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면서 진행했다라는 것에 사실은 본질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어떤 민주주의적 본질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 우리가 국민들을 정말 주인으로 생각하고 국민들께서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느끼게 되는, 갖게 되는 긴장감의 본질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확인된 시간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율적인 긴장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상적인 것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또 각자가 맡은 책임을 다하면서 진행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각 기관의 민주적인 자율성, 스스로 가지는 자율적 긴장감들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새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스타트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새해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혁신처장입니다. 금년 한 해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중점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에게 충직한 민주적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헌법과 국민 주권의 가치, 자율과 책임을 직무 수행의 원칙으로 확립하고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성과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공무원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고 보호하는 한편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다친 공무원에 대해서도 보상과 예우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일 잘하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역량 있는 공무원이 조기에 승진하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보직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민간과 각급 기관 간 다양한 인적 교류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단순한 이론 학습을 넘어 현장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직무 중심의 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식 암기 위주의 구급 시험 과목을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 적격성 평가로 전환하겠습니다. 성과에는 합당한 보상이 뒤따를 수 있도록 현장 경무 담당자와 우수 성과로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성과 평가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에게 신뢰받는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소극 행정과 혐오 차별 발언, 갑질,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 행위는 엄중 문책하여 공직사회의 신상 필벌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 확대 등 균형 인사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 세대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와 복리 후생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공직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도 확대하여 공직 구성원 모두가 함께 활기차게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저 이거 보다가 간부 모시는 날이 뭐예요? 일부 지자체에서 상관인하고 점심 식사를 부하들이 낸 돈을 객출해서 모시는 악습입니다. 악습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저도 제가 모르게 무슨 흔히 요새는 우리 사회는 갑질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전혀 우리는 생각 안 하는데 혹시 이런 것이 있나 몰라서 혹시 나도 모심을 당하고 있나 제가 궁금해서 사실 확인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근데 이게 중앙부처에도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지방에도 있으면 1차, 2차 실체 조사를 했는데 18%에서 11%로 됐는데 이게 무슨 7%로 하락하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인가요? 그냥 제로화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그것을 이제 줄여 나가도록 하다가 나중엔 아주 제로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아직은 저희가 공표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부처에서 많이 간부 모시는 날이 있는지를 공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책임보험 보장 확대가 있던데요. 적극행정 공무원 네네네. 보호. 이게 지금 일하다가 피소된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책임보험을 보장 횟수와 금액을 확대하고 형사소송을 당할 경우에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고
근데 이게 연 4회에서 5회로 늘려서 한 회를 늦춰지면 6회하고 7회가 되면 어떡하죠? 그거는 알아서 자기 비용으로 해야 되는 걸 거 아니에요. 이게 참 고민되겠던데요. 취지상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는 거고, 적극행정 이전에 불가피하게 민원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횟수를 한번 늘리는 걸로 과연 해결될 것인가가 참 고민될 내용 같아요. 법제처장님, 이거 지금 대략 무슨 내용인지 감 잡으셨죠? 이 내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행정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했을 때 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 형법에 있어서 그 배임죄에 있어서 결과 책임을 지우는 거나 마찬가지로 커다란 문제가 있고, 이제 그것이 결국은 소극행정 복지부동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횟수하고 관계없이 내용적으로 봐서 문제가 없다면은 그거는 제한 없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하고 법제처와 상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혹시 홍지경 실장님 의사처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하나만 좀 네. 제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처 간의 교류는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민간과의 교류 부분은 빠져 있는데, 이제 엄격한 제한을 좀 두면서 민간의 역량을 조금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가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말씀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관련해서는 쭉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시는 일을 해가시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공무원연구공단 이사장 김동국입니다. 제가 퇴직 공무원들을 이제 수시로 만나보면은 제일 많이 건의하는 게 기초연금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연금이 20년을 재직해야 연금을 받으니까 연금 액수가 꽤 됐습니다. 기초연금의 대상이 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법적으로 배제를 해놨는데, 최근에 그 2016년도에 법을 개정을 하면서 공무원연금 수급권이 10년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0만 원이 안 되는 연금을 받는 공무원이 3만 5천 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본인이 사망하고 나면 그게 60%고, 그리고 지금 공무원 연금 받는 분 중에 그게 가장 낮은 분은 30만 원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공무원 연금을 받아갖고 소득이 그 기초연금 기준에 넘어가면은 그냥 배제하면 되는데, 원천적으로 다 배제를 해버리니까 공무원 배우자는 또 그 한 100만 원 되는데 60으로 줄어들면 60만 원 연금 받는데, 그걸로 이제 기초연금이 완전히 배제가 되거든요. 이 문제를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도 있었고 제가 연금하는 분들과도 이 부분 연구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감안해서 하고 같이 논의할 때 참여해서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법제처님 말씀 주시죠. 법제처는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빠르고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법제를 핵심 비전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5가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빠른 국정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입니다. 지난해 지역의사법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 신속하고 확실한 의견 제시로 입법 장애를 해소했던 것처럼 국정과제 입법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법적 쟁점이나 부처 간 이견 등 장애 요인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법제 지원을 제공하는 긴급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둘째, 정부 내 법적 자문의 활성화입니다. 작년 말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총리님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정부 내 공식적인 법적 자문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제 혁신입니다. 총 3,400여 개의 행정 법령들을 전수조사하여 국민과 기업들의 활동을 불합리하게 규제하는 조항들을 3개년에 걸쳐 일제히 정비하겠습니다. 넷째, AI 대전환을 통한 법제 플랫폼 고도화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3개년 사업으로 AI를 도입하여 판례, 유권 해석 내 재결 내 등 관련 정보들도 일괄하여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가치 법제 반영 및 확산입니다.
법령 위반 심사, 해석 정비, 자문, 법제교육 등 각 부문에서 헌법 가치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제처는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역할을 잘 하고 계시고 또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높여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청와대나 총리실 또는 각 부처의 긴급 요청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시할 수 있게 약 이틀 내에 바로 회신할 수 있게 한다. 이거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인력을 이번에 보강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인력 늘리는 걸 지금 진행 예, 지금 행안부와 협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잘 되고 있나요? 국무회의도 보고되고 안건도 수리된 상황이라서 아마 행안부에서도 별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 안에서 이런 규제 관련한 법령이라든가 쭉 이 규칙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보는 그런 단위나 업무는 그건 없는가요? 있습니다. 그 법제처의 그 본래의 업무이기도 하고 지금 과 단위 조직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전체 한 3,500개 되는 법령들을 스크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그때 테마를 정해서 정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비 시스템을 정례화하는 시스템화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에 필요한 인력들도 이번에 행안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보면은 경제단체에서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범부처로 규제 관련 회의를 하면 거기서 요거 나오면 이걸 풀자고 하고 그때 아마 법제처에서 파견해서 이걸 지원하고 이제 이런 식이었던 거잖아요. 저도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아니 그러지 말고 분명히 이건 인력의 제한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법령 전체를 놓고 조금씩이라도 계획적으로 이렇게 일부 보고 털고 일부 보고 털고 하는 식으로 하는 쭉 법제처 자체가 진행하는 규제 일종의 개혁 전체 프로그램 이런 거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에 필요한 이제 인력 조직으로서 이제 국단위 정비국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런 식으로까지는 할 여력이 안 됐고 그렇게는 안 한 거네요. 이번에 인력 개편하면 증원하면 그것도 그렇게 국단위 높이고 그 일도 이제 업무에 상시 업무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대통령님 업무 보고할 때 조금 얘기 나오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가령 우리가 다른 나라의 법령들을 좀 알고 싶다 하면 이렇게 뭐 검색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스템 어떻게 갖출 거냐 할 때 예. 이런 업무를 하는 데가 법제처도 하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가령 국가정보원도 있고 코트라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대외경제연구원도 있는 것 같고 예, 중기부도 있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사실 전 세계의 법을 우리보다 법이 그렇게 막 선진화되지 않은 법까지 다 우리가 검색해서 볼 일은 특별히 없고 실질적으로는 경제활동을 하거나 하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걸 텐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부분을 가령 수출 기업들을 위해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법제처가 종합 조정 시스템은 돼 있는 건가요? 각자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가능하나 이제 그 다른 기관들로부터 수요를 요청받아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정보를 준비해서 제공하고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시스템입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결국은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뭐 이런 걸 텐데 아마 제가 좀 전에 예를 든데 식약처는 빠졌지만 식약처도 일부 그런 거 비관세 장벽 관련한 거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법은 굉장히 원론적인 걸 얘기하고 법 하에서 이제 세부 기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일부 국가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잘 나오지가 않아서 저희가 그쪽 규제기관에 물어서 이런 A나 B 식품에 대한 규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어떤 품목이 어떤 기준 때문에 부적합이 나는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비슷하거나 약간 다른 게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통 정리를 좀 하고 각자 개성에 맞춰서 하는 거 한 번은 정리를 해보면 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어디서 국조실에서 같이 모여서 하든 해서 법제처가 좀 주관이 돼서 하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몇 개 기관이 기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역량으로 하는 해외 법령 정보 특히 실제로 필요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식약처 이 부분은 조금 더 현실적인 디테일이 될 거니까 다 담지 못하더라도 그거를 좀 종합해서 한 번만 점검해 보면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모여서 한번 그 서로 그 공유를 하고 공유하고 한번 통합 방안을 한번 조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시면 하겠습니다. 법령정보원이 그런 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법령정보원 기획본부장 김은가입니다. 저희가 그 콘텐츠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령정보원 얘기 나온 김에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법령 접근성 및 이해 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거주 외국인의 실생활과 관련 있는 한국 법령의 주요 내역을 출신국 언어로 요약 정리한 카드뉴스용 콘텐츠를 개발해서 제공한다 이렇게 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도 이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그러니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그 관련된 콘텐츠, 근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콘텐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글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카드뉴스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문이나 그 13개국어로 번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장에 가보면은 실제 현장에서 뭐 위험해 뭐 이런 거를 잘 안 가르치고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뭐 이런 거 가르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네. 그런 것처럼 여기 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할 수 있는 법령 정보를 좀 압축해서 줄 수 있는 그거를 이것도 관련 현장 부서하고 한 번쯤 협의를 해가지고 예. 늘 이렇게 현실적인 업데이트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기적으로 저희가 그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 같은 사람들한테 가서 그 우리나라 생활에 필요한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 정보를 직접적으로 저희 연구진들이 가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네팔, 우즈벡 같은 경우에 법률 정보 시스템 지원하는 게 이게 지금 ODA 사업으로 한다는 거죠? 네, 코트라 사업과 코이카 사업으로 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 그 최근 ODA 관련한 논의를 저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ODA의 원래 국제공여의 원칙에 기본적으로 맞으면서도 국익을 최대한도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가는 방향의 흐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법령정보 시스템 ODA는 그에 상당히 부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법령 정보 제공 시스템이 이식이 되면은 그쪽의 법률의 문화가 많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근접할 수 있고 그렇다면 수출 기업들의 어떤 그 환경도 많이 그 좀 친화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각처장님 네. 간단하게 말씀 네, 먼저 네. 주시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국민 안전과 국민 안심 그리고 성장 견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안전 관련해서는 AI 시대에 국민께서 AI 가짜 광고에 현혹되시지 않도록 식품이나 의약품의 AI 광고를 전면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최근 문제가 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자 투약 이력 확인 대상을 확대하고 마약류 예방 교육, 재활도 두텁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안심 일상 부분에서는 전국적으로 50인 이하의 소규모 복지시설에 계시는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 위생적인 급식을 드시도록 급식 안전관리를 올해는 전국 228개 모든 시군구로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희귀질환 환자들은 정부가 해외에서 희귀질환 치료제를 직접 찾아서 공급해드리는 품목을 넓혀서 환자분들이 직접 구입하는 부담을 줄이려고 합니다. 혁신 성장 분야에서는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전 분야에 대해서 허가 심사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을 목표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K푸드의 할랄 인증이라든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 바이오 의약품 수출 제조업 신설 등 수출 맞춤형으로 규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식약처장님은 에이펙 때도 고생하셨고 우리 식약처 직원들은 다 지난번에 데이터 문제 생겼을 때도 다들 잘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마약 문제가 법률단이나 수사 넘어가기 전에 실제로는 식약처에서 거의 1차 관문으로 최대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마약 문제가 워낙 크던데 처음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ADHD 처방하는 족보가 있다면서요.
요새 그거 거의. 이제 맘카페에서 ADHD 처방을 받는 그런 족보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강남 3구에서 30대, 40대 엄마들이 처방을 많이 받는지를 실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통계적으로 유효할 정도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강남 3구가 처방량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ADHD를 처방하는 정신과 병원들이 전국의 14%가 강남 3구에 모여 있고 서울시의 38%가 다 강남 3구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문제, 그리고 실제 강남 3구 학생들이 꼭 강남 3구 학생들의 문제는 아니고 네, 강남 그렇습니다. 3구의 병원이 소재하고 있는 문제일 이- 것이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굉장히 통계를 여러 번을 돌려봤는데,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예방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국에서 강남 3구로 처방을 받으러 오는 이런 버스 터미널이라던가 아니면 SRT 역 같은 데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교육부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전국 학원 연합회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의료진들이 좀 더 이 처방을 줄일 수 있게 ADHD 처방하기 전에 처방을 한번 습관적으로 받는지 처방 이력을 확인하는 제도는 지난 6월부터 하고 있어서 의료진과 또 교육 홍보 이 두 축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들어보면 ADHD가를 공부 잘하는 걸로 많이들 쓰는데 그게 계속 쓰다 보면 실제로 그 기제가 같이 가서 나중에는 마약을 안 써도 마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 얘기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다이어트 하는 나비약이요? 그게 이제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ADHD의 처방량 자체가 지난 몇 년간 확 늘은 거는 그건 맞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ADHD에 대한 진단 기준이 세계적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 ADHD에 대한 처방을 해줄 수 있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주장에는 동의하세요? 가령 ADHD를 실제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이후에 마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하는 것에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캠페인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공부 잘하게 하는 약은 없습니다. 라고 캠페인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직설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의 그 부작용이 어떻게 보면 이거를 먹게 되면 오히려 두통이나 그런 걸로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 부분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연령이나 지역이나 이렇게 해서 편중되고 있다는 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네. 그 청소년들에게 ADHD 처방이 있다면 처방 후에 일정 시간 후에 그거를 재검토하거나 재평가하는 무슨 그런 방법이 있는지도 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런 경우에 그걸 처방한다면 보호자한테 이게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을 마치 담배값에다 뭐 하는 네, 것처럼 네, 이렇게 네, 하는 네. 등등을 포함해서 식약처의 일 중에 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일로 보고 네. 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대책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더욱더 강화할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필요하다면 별도로 또 마대협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문제 제기가 다양한 각도에서 많이 되고 있는데, 네. 가령 식약처에서 통상적으로 신약 허가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잘 되기가 어려운 게 희귀질환 분야 아닌가요? 그 숫자 자체가 적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희귀질환, 하나요? 네, 희귀질환 관련해서는 좀 더 저희 식약처뿐만이 아니라 다른 규제 기관들에서도 희귀질환은 환자 모집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약 그 허가해주는 그러한 그 통계치하고는 좀 더 다르게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별도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미국 등 하여간 다른 나라의 네. 기준을 최대한도로 네. 좀 반영해서 좀 현실화할 수 있는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식품안전정보원 뭐 자료는 얼핏 봤고요. 제일 중요한 뭐 꼭 말씀 주실 게 어떤 게 있나요? 총님 식품안전정보원장 이재용입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국가식품안전관리 및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해서 국내외 식품안전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정부의 식품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 전문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AI 행정혁신으로 수입신고 민원 처리를 기존 3일에서 1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으며 공공기관 최초로 인공지능 경영 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저희 식품안전정보원에서는
AI 기술을 식품 안전관리 업무에 도입해서 적은 인력으로 높은 성과를 실현하고 식품 안전 규제 정보 분야 최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K푸드 세계화를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장님, K뷰티하고 K푸드 하는 분들이 지금 제일 에너지가 좋은 거 하더라고요. 네, 막 굉장히 전이가 지금- 막 넘치고 사기가 충천하고 막 그런데 네. 그게 K푸드, K뷰티가 다 상당히 관련된 부처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서 본부처 단위 네. 회의를 계속해서 실무적으로도 가동하고 계신 거죠. K뷰티는 식약처가 아. 화장품 법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 화장품의 날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국가 기념일로. 그래서 화장품 법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금 정부 부처가 식약처이기 때문에 그 화장품 법 안에 화장품 국제 경쟁력 강화 협의체 같은 거를 만들어서 국조실에서 한번 주관을 하셔서 여러 부처가 하고 식약처가 또 간사 기관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경제성장 무슨 전략 토론을 했잖아요. 네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대통령이 앉아 계신데 제일 끝에는 올리브영, 제일 이쪽에는 불당면 사장 해가지고 딱 K푸드하고 네, K뷰티가 그냥 그렇습니다. 좌우익을 딱 점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네. 에너지가 넘치니까 네. 좀 적극적으로 식약처가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K푸드 가운데 네네. 비관세 장벽 관련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분과를 만든다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제기하셔서 주도적으로 하시고 우리 관련한 다른 부처의 법령 지원 관련 정보를 받을 부분이 있으면 좀 참여시켜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관세 쪽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네. 좀 하셔요. 이게 네. 지금 식품안전정보원이 그런 일 하는 데죠? 예, 총리 맞습니다. 저희 식품안전정보원이 주관해서 K푸드 비관세 장벽 협의체를 운영하고 개별 기업들이 이제 수출을 하려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1대1 상담으로 해서 해당 국가에 관련한 그런 규제들을 일체 그거를 정보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장님 같이 참여하는 K푸드 협의체하고 잘 연결해서 네. 예, 효율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약 퇴치 운동 본부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뭐 예방 캠페인, 뭐 치료, 뭐 등등등 하시는데 현재의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마약 관련한 위험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서 이게 지금 제일 중점으로 우리가 좀 주력하려고 한다. 현재 상황이 어떻다. 그거 좀 한 말씀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임이사 백승경입니다. 본 기관은 마약류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마약류 예방교육과 중독자의 사회재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 분야는 지난해 235만 명에게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전문인력 양성 관리와 예방교육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사업은 전국에 설치된 함께 한걸음 센터에서 약 5천여 명의 마약류 중독자들의 사회재활을 도와 그들에게 다시 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24시간 익명으로 전화상담이 가능한 1342 용기 한걸음 센터에서는 지난해 약 9천 콜의 전화 상담을 하였고 두려워서 전화 상담을 꺼리는 청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금년에 문자 채팅 상담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리 마약 퇴치본부 부장님 그 ADHD 공부 잘하려고 특별히 더 많이 써서 강남 3구에 사용이 더 많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실제 아까 가능성이 있다고 처장님도 보세요? 말씀하셨지만 통계적으로는 크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통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너무 그 학업이 과열되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쟤도 먹는 데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심이 폭증되는 게 있습니다. 제일 효율적으로 그런 남용을 줄이는 검증된 현재까지 효과가 나타난 방법은 뭐예요? 그거는 공부 잘하는 약이 아니다라는 그 예방. 식약처는 이제 정책 홍보를 하고요. 저희는 민간과 지역과 같이 밀착해서 지역 그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족 단위로 많이 또 오시는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통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네. 왜냐하면 ADHD 처방이 늘었다. 근데 그거는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오인돼서 그렇다. 근데 통계해 보면 특정 어떤 층이나 이런 데에 편중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다.
뭐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손수정 답변 네. 드리겠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생산부터 투약, 취급까지의 전 주기를 관리하고 있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남용되는 것이 의료용 마약류인 메칠페니데이트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 5년간의 마약류 취급 보고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된 투약 내역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한 5년간 처방량을 봤을 때에는 한 2.3배 정도 증가하였지만 개인당으로 봤을 때에는 1인당에게 오남용된다라는 통계는 아직까지 저희 취급보고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원에서 또 하는 일이 안전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ADHD 사용에 대한 뭐 리플렛이라든지 카드 뉴스 등을 만들어서 홍보 제작을 하고 있고 올해에도 좀 디지털 홍보를 더 강화를 해서 이런 ADHD가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DHD가 마약 사용과 청소년 마약 사용과 연결성이 상당히 개연성이 높다. 이 부분에 입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고, 근데 지금 막상 당국 지금 관계자들은 뭐 꼭 그걸 그렇게 과하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설명을 하다 보니 쭉 있는 것 같아서 맞을 수도 있는데 안 맞으면 상당히 문제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정돈을 하고, 만약에 그런 문제제기가 틀렸다면 적극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야 이거 이렇게 문제인데 정부는 하는 일 하나도 없이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다, 이런 또 주장의 근거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총리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다 좀 세밀하게 분석해보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ADHD 얘기를 왜 했냐면, 사실은 보니까 마약 이게 자살하고도 나중에 결국은 연결이 돼서 총리실 산하에 자살본부를 두는데 그것과도 연결된 중요한 원인 내지는 그룹의 하나여서 사실은 좀 정돈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네.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네. 이에 대한 인과관계, 통계적 분석, 대책 등등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이 이게 지난번에 대통령 업무 보고할 때 중동 할랄 인증을 공적 인증을 해보면 어떠냐 추진해보면 그 얘기 나왔던 그 부서죠. 그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5단계로 지금 추진 단계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국내에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사우디, 그다음에 UAE 네 개 국가에 대해서 주한 대사관들하고 지금 접촉을 했고요. 그다음에 2월 중에는 현지 방문해서 거기에서 이제 원하는 것들 저희가 조율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인력을 뽑고, 그다음에 조직도 갖추고 해서 저희가 9월까지는 지금 지정을 받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죠. 스마트 헬스업, 네. 뭐 그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하면 소규모 업체들은 비용 부담은 없나요? 좀 비용 부담은 됩니다. 지금 그 설치를 하는데 최소한 한 2천만 원 정도 비용이 2천만 듭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공급가를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또 이제 식약처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그걸 좀 법제화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시설 개선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지금 같이 그 부분 계속 업계하고 소통을 하셔서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기기 안전정보원 혹시 꼭 저희가 좀 이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 있나요?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은 식약처에서는 이제 고위험도 의료기기를 허가하고 있고요. 저희 기관에서는 저위험도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 신고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가 이제 위해도에 따라서 이렇게 업무가 조금 나뉘어져 있기는 하는데, 저희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의료기기, 그리고 또 해외를 수출해서 나갈 수 있는 영문 증명서 이런 것들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이런 마약류 취급자의 불법 사용 패턴, 빅데이터 분석 이런 거를 기본 데이터 분석을 여기가 주로 하나 보죠? 한국의약품 안전 관련해서는 그 의약품의 부작용이나 마약류 취급에 대한 전산 시스템을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의약품 부작용이 났을 때에 허가 사항에 혹시 새로 추가해야 될 안전 정보가 없는지, 국민들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제공해야 될 오남용되지 않도록 사용해야 될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고, 마약류 취급 보고 시스템은 지금 한 취급 보고 기관이 5만여 개 기관에서
그 상당수의 많은 정보들이 취급되고 있고 이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KNAS라는 마약류 오남용 그 예측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취급 보고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와 각 의료기관, 법무부, 복지부에 있는 그런 행정반들을 연결해서 오남용되는 환자를 그 조금 더 빨리 저희가 예측할 수 있어서 그 검경의 어떤 수사 단속에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는 사전적으로 알려서 오남용 처방되지 않도록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을 받으면 그 정보가 모두 이 의료 안전정보원에 있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사람이 언제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이 시스템에서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1억 4천만 개 정도의 정보가 축적돼서 현재 9억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식생활안전관리원은 각종 기관들에서의 급식 포함해서 급식 관리 포함해서 이런 것도 쭉 해주시는 예, 곳이더군요. 맞습니다. 혹시 뭐 꼭 주실 말씀 있어요? 예, 대한민국 국민들의 식생활 안전 관리를 맡은 기관장 최상도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급식 관리 지원 센터의 지원 대상이 영양 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급식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100인 미만의 시설에 영양사가 없는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36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나름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사회복지급식시설법이 이제 들어와서 3년 이제 주기로 통합 운영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25년 현재까지 166개를 통합 운영이 되어 있고요. 올해 62개가 더하면 시군구에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통합 운영을 이제 사회복지까지 들어오면서 저희 원외 직원 수가 16명입니다. 정책 부분을 좀 제대로 수행하고 또 이 노인과 장애인 분들이 제대로 된 영양 섭취라든지 또 안전 이런 부분이 좀 합당하게 이루어지려면 거기에 따르는 원외 인력 부분이 지금 대단히 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참 독특한 조직이네요. 여기가 이 부분은 저 시장처장님하고 따로 한번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따로 들어볼게요. 국무조정실에서 같이 한번 논의하시죠. 백신 안전 기술 지원 센터가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교육에 뭘 담당하나요? 네, 백신안전기술센터 경영교육팀장 이현주입니다. 저희 센터는 2020년에 약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이후에 그 WHO 글로벌 인력 양성 허브에 지역 네트워크의 하나의 기관으로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UAE 등 해외 규제 기관의 담당자들의 실습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백신 안전 기술 지원 센터에서 교육을 직접 하는 담당자를 지원 센터 소속에서 누가 나가서 진행을 하나요? 네, 저희 센터에 그 교육 대상자들이 방문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실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습 교육하는 네. 그 공간이라 이거죠? 네. 그다음에 희귀 필수 의약품 센터 여기에 공적 공급이 있죠? 희귀필수약품센터 김영림입니다. 네, 공적 공급입니다. 기관 주요 임무는 그 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해서 희귀의약품과 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적인 공급을 수행하는 게 제일 핵심 임무입니다. 희귀 필수 의약품 안정 공급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지금 국내에서 생산이 중단된 경우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이거는 생산하라고 막 하기도 하고 또 네. 수입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업무까지 하는 거죠, 여기가. 네, 크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주문 제조, 앞서 말씀하신 거는 주문 제조이고 긴급 도입인데 주문 제조는 이제 국내에서 채산성 때문에 생산이 중단된 품목을 저희가 가능 업체를 선정하고 센터가 전량 구매해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실제로 저 환자 개인이나 환자 단체는 다들 워낙 그 절박하고 정보를 막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는 분들이어서 네. 그 제도나 센터에
존재를 모르거나 실제로 꼭 필요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 못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겠죠. 일반 국민 입장에서 홈페이지에도 물론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 신청하는 환자분께서는 여전히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라인을 전용 번호를 설치해서 처음 신청하는 환자에게는 구체적으로 1대1로 상담을 해서 절차를 도우는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아까 마약 얘기도 많이 했고 희귀질환 얘기도 잠깐 여쭤봤었는데 예, 아주 절박한 입장에 있는 분들에 대한 최대한의 조력 네. 이런 것들의 빈틈이 없도록 그 센터에서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국가데이터처장입니다. 지난해 10월 국가데이터처로 습격하면서 기존의 중앙통계기관 역할에 더해서 범정부 데이터 총괄 조정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우리의 데이터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정책 부처들과 국민을 지원하는 처로 자리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하고 총리님 주재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범정부적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데이터 가치 제고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5년 주기 경제 총조사를 실시하는 해입니다. 국가통계 작성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님께 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 정책 관련해서는 다수 부처들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데이터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많은 이견과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리님과 국무총리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처가 이번에 이제 국가데이터처로 이름을 바꾸면서 개편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이번 업무 보고라든가 업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데이터처로 자리 잡는 거.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에서의 이견도 있었고 또 관련한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어서 국가데이터처가 범정부 데이터 컨트롤 타워가 되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데이터위원회는 국가데이터위원회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법적 근거를 국가데이터기본법을 해서 국가데이터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국가데이터위원회 데이터처가 그 역할을 한다고 전제하고 핵심적인 차별성을 딱 정리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그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가 공공데이터 쪽은 그 행안부가 공공데이터법에 의해서 하고 그리고 산업데이터 쪽에는 과기부가 데이터 산업법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각각 위원회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 데이터의 전반을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의 법률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괄 조정하면서 이제는 공공하고 산업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걸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런 체제에서 조정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실무를 맞추기 위한 적정급의 적정 의제 네. 몇 회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호흡을 맞춰갈 수 있는 그 회의 단위와 과제를 기획을 좀 해서 그거가 돼야 이 일이 돌아갈 테니까 그리고 그런 걸 해가면서 아까 있었던 행안부나 과기부 관련한 부분과의 조정이 실제로 그 경험이 축적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하셔야죠. 그렇게 하려면 그 과정에서 총리실과 국무조실 잘 활용하셔서 하고요. 그거를 계획을 해서 말씀하십시오. 네, 지식재산 처장입니다. 지식재산 생태계는 이렇게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또 이를 제대로 보호하고 보호해서 이를 지식재산을 활용하고 수익화해서 또 다시 재투자하는 이런 큰 세 가지 전략의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막대한 또 R&D 투자 그리고 국민들의 창의성에 힘입어서 세계 4위의 특허 출원 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제는 좀 질이 너무 낮지 않느냐, 품질 높여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 측면에서 보면은 세계 4위 출원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작년 보면 세계 경영개발 IMD 통계하면 보호 순위가 51위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다는 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활용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특허가 출원 세계 4위인데 또 R&D 투자가 작년에 13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산출하는 어떤 돈을 벌 수 있느냐, 돈을 벌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저희가 쌓이는 특허를 잘 활용해서 수익하고 돈을 버는 이제 그런 또 방향으로 저희가 좀 전환을 하지 않겠냐. 작년에 저희가 10월 1일 날 특허청이 직전 철로 승격이 됐는데
범부처 정책에 지식재산 정책을 융합시켜서 지식재산 창출 또 고품질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제대로 보호하고 이를 활용해서 국가적인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겠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광고 말씀 또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출범 100일 맞아서 1월 8일부터 모두의 아이디어 대국민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모두 아이디어는 우리 국민의 창의성과 집단 지상을 통해서 경제 성장과 사회 혁신을 도모하는 대국민 풀뿌리 경제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여기 계신 처장님들, 위원장님, 공공기관장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이신 우리 총님께서 선도적으로 참여하시면 저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www.moduidea.kr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처장님, 그게 지금 지식재산처 출범 기념으로 하는 특별 행사죠? 네, 그렇습니다. 그 특별히 좀 신경 쓰셔서 하시는 것이고 전체적인 이해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좀 바꾸는 것인데 광고 하나 근사하게 좀 만드세요. 해외 요새 K푸드가 떠가지고 불닭면 이런 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모방 상품 많이 나오는 거 대응을 한다고는 하는데 실제 대응이 유효한 대응책이 잘 나옵니까? 사실상 모방이나 이렇게 이제 표절이 이루어지는 곳은 대부분 다 중국이나 동남아거든요. 그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법 제도가 갖춰졌어도 소위 말하는 법 집행, 인포스먼트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지에 지식재산 센터를 설치해서 현지 법 집행 당국 그리고 또 공무원들을 제대로 또 저희가 교육시키고 필요할 때 저희가 법 집행 당국을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많이 힘쓰고 있고요. 온라인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서 그 기업들과 그 상황을 공유하고 또 적시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AI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여기서 지식재산 혁신 스퀘어 이게 지난번에 특허는 많은데 기술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그에 대한 답으로 이게 검토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로 지식재산 창출을 하고 하는데 주력을 합니다만은 이제 사업화와 거래, 투자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지식재산 스퀘어를 전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잘 좀 정비해서 해주시고요. 지식재산 보호원 여기는 서면을 보면서 뭐 대략 이해가 됐는데 꼭 예. 예, 원장직무대행 손창호입니다. 요 근래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조상품 차단 근절, 그리고 해외에서 그 K브랜드 보호,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IP 분쟁 대응, 지원 등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중에 몇 가지 주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그 보호 업무에 AI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영업 비밀에 대한 인식이나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손쉽게 영업 비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AI 영업 비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조 기술의 발달로 그 정품과 가품의 구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위조 상품 감정 체계를 구축해서 신속한 감정을 지원하고 그리고 소비자 피해를 그렇게 구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 및 그 K브랜드 보호를 또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 기업, 그리고 IP 역량이 취약한 그 수출 도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 기업 상표를 무단 선점하는 등 그런 한류 편성 행위가 지금 빈발하고 있습니다. 위험 정보 제공, 대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서 K브랜드를 적극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 전략 개발로는 사실은 저는 읽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특허 전략을 개발한다는 게 어떤 걸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지식재산처장님 한번. 예, 특허 전략 개발은요. 예,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쉽게 말하면 그동안 R&D를 투입한 다음에 결과물로서 특허를 출원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대한 시간 비용을 들여서 결국 R&D를 해보니 다른 나라에 이미 특허 나와 있더라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특허 정보 6억 3천만 건을 먼저 분석을 해서 각 부처에 연구개발하는 R&D 부처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R&D를 효율적으로 하자. 지식재산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일종의 연구 기능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나요? 처뿐만 아니라 국가 R&D 기관들 전문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처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보 R&D의 출발점을 이제 지식재산 정보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한 6억여 건의 특허 정보를 미리 분석을 해서 핵심 R&D 분야의 어떤 전략적 투자 방향을 먼저 제시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또 유망 기술 분야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 또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 현장에서 직접 그 기업들의 어떤 니즈를 반영을 해서 우수 특허를 또 우수 그 핵심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하고 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지원을 받았던 기업들 중에 한 97% 정도가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그렇게 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R&D 관련 부처들의 업무 보고를 받으실 때 이런 부분 그 기관도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한마디만이 아니라 그걸 우리 처장님이 갈 때마다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잘 해주시고 지식재산처에서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기업이라든가 개인들이 사실 우리가 비교적 지식재산처에서 다루는 업무의 영역들이 국민들이 덜 익숙한 일종의 행정 서비스라든가 행정 수요에 대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이러이러한 부분을 국가와 협력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좀 더 잘 홍보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허정보원이요. 다른 지금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하고 업무가 딱 겹치거나 중복되는 그런 거는 없나요? 예를 들어 무슨 뭐 기술진흥원이나 이런 데하고 조정을 하거나 그러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메인으로 하는 거는 아까 우리 차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전 세계 우리나라 특허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특허 기술 정보를 수집해서 이거를 분류하거나 정제, 가공해서 우리 기업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분야의 정보원이나 아니면 저희 지자체 산하의 기관하고 이제 다 업무 성격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말씀 주시죠. 원안위는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뒷받침할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성을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빈틈없이 확인하고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철저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원안위가 추진할 중점과제 7개 중에 2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고 관리 계획서를 최초로 의무화해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를 이행을 철저히 하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매년 실시하는 방사능 방제 훈련과 연계해서 사고 대응 실전 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71개 노형의 SMR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국내에서 8개 노형이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SMR 노형을 포괄하기 위해 전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 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인허가 신청 전에 원안위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 검토 제도를 법제화하겠습니다. 원자력 안전 기술원은 정보 보안하고 자료 유출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 등등 해서 자체적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지금 결론적으로 유사한 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인 보안 대책과 내부 조직의 어떤 책임에 대한 정리 이거는 다 됐다고 보는 건가요? 사건 발생 직후에 저희 감사님을 통해서 외부 감사도 받고요. 즉시 경찰에 수사도 의뢰를 했고 그래서 저희 한 15개의 그 후속 조치를 발굴을 해서 이미 13개는 이행을 했고 올해 상반기 안에 다 이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관의 윤리의식과 또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윤리 경영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직원들이 특별하게 긴장감을 좀 다잡는 그런 계기가 다시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재단하고 원자력 통제기술원
제가 뭐 읽고서 특별한 쟁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말씀 주실 거 있나요? 각각 한 말씀씩 하십시오. 예, 저 통제기술원 원장 이나영입니다. 제일 끝에 계신 게 늘 손해예요. 예, 제가 다음번에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순서를 바꿔가지고 앞으로. 다음번에는 길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안전 규제와 달리 우리나라가 2004년에 핵의 평화적 이용 4원칙을 발표한 다음에 안전조치, 핵비 확산, 수출 통제 같은 국제 규범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탄생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정체성을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국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 김재남입니다. 저희가 올해 조금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 중에는 원자력 안전 4차 종합계획을 수립을 예정을 원안위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원자력 안전 종합계획을 정부 주도로 하지만 국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 참여형 종합계획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 참여단, 국민 참여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SMR 과 같은 이제 미래 규제 수요에 대비한 적극적인 R&D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한 600억 이상의 R&D를 이제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적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R&D 잘 추진하겠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원자력 안전 개정 원안위원회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제도가 좀 바뀐 게 있기 때문에 이 바뀐 제도가 잘 안착되도록 발전 사업자, 또 방사선 이용 기관, 또 규제 기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부담금 제도 개선이 잘 안착되도록 또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문제를 전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원래부터 총리 소속 기관으로 있었던 인사처나 법제처 등 빼고 오늘 작년 정부 조직 개편에서 오늘 보고 주신 두 부처, 그러니까 국가데이터처하고 지식재산처가 이제 처음으로 총리 소속 기관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일정 부분 자립하실 때까지 저희가 동행을 해드릴 테니까 자주 협의를 하고 요청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해도 되겠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우리가 모여 앉은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총실 산하라는 어떤 공통성을 가지고 모여 앉은 건데요. 여기 있는 단위들은 두 가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범부처적 성격이, 모든 부서가 다 자기 소관 업무에 범부처적 성격이 있는데 여기 있는 부서들은 대부분 범부처적인 업무 성격이 강하다.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정무력 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을 때보다도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제가 아까 모든 걸 다 총리실에서 어떤 국무조정실에서 요걸 이렇게 범부처적 기능을 역량을 강화시켜 갑시다라고 제안하는 것을 하기도 어려워. 이게 생각보다 그 전에 비해서 총리실 업무가 굉장히 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원래 있던 관리 업무에다가 다른 특별한 업무들이 많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두 번째로는 전문성의 늪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주 전문성이 높은 단위들이 많아서 법제처도 그렇고 다 사실은 자체적인 자기 긴장과 자기 검열과 자기 규율성을 가지고서만 이게 잘 돌아가는 것이 확인될 수 있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겠는가. 아마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도 하고 또 총리실 관련해서 저희도 업무 보고도 하고 등등 하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질문 앞에 설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고, 또 질문 앞에 서서 후속 질문을 계속하면서 그런 전문적 토론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공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특별히 더 민주적 관리, 민주적 통제, 민주적인 어떤 눈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늘 인식하고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걸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6개월만 있으면 또 대통령님 만나서 업무 보고 하실 좋은 기회가 고생이니까 그때까지 또 열심히 한번 달리고 또 달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